다 듣고 또 그 안에서 또 입법에 대한 얘기, 또 정책에 대한 또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3권에 대한 얘기는 시작된 것 같아요. 또 3권에 대한 얘기가 그렇다고 뭐 현실과 동떨어진 뭐 추상적인 논의를 했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깊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얘기할 소소 얘기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어떤 한두 가지의 중요한 의제라도 떠오르는 게 있으면 자유토론 때 그거를 좀 더 다시 이렇게 곱씹어서 한번 뭐 발언하고 말씀해 주시면 오늘 한번 나왔던 의제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자와 이제 이번에는 토론자와 사실 필자를 나누지 않고 같이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서부터 보면 장다혜 선생님부터 계신데요. 좀 전에 사회도 보셨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발언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영정 선생님, 유진아 선생님, 신필수 선생님, 또 장다혜 선생님, 그리고 저도 지금 필자로서 2권, 3권에 논문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책에서 말했던 논문의 내용 얘기와 지금 정책 얘기를 분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그냥 자신이 논문에서 썼던 주요한 내용과 함께 또 뭐 그걸 중심으로 발언하셔도 전혀 괜찮고요. 아니면 현재에 벌어지는 이른바 이 정책 상황이라는 것하고 연관지어서 발언하는 거에 더 비중을 두실 분은 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아마 우리가 토론할 시간이 뭐 조금 정도밖에 남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타리 선생님이라고 해요. 타리 나영정 선생님 첫 발언 하셔도 괜찮겠죠? 아까부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정리하고 계시는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발언을 일단은 5분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쉐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영정입니다. 저는 책에서 성소수자와 장애인의 재생산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함께 실었고요. 이제 오늘도 도서관에서 또 기록도 해주시고 홈페이지에서 공유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약간 일반 독자가 어떻게 들으실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잘 못하는 친절한 자세한 말하기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성소수자의 권리나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조금 주변적인 이야기를 담당하시나 보다, 조금 특수한 얘기를 좀 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 재생산의 문제, 그리고 임신과 출산과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국가가 그것을 관리하고 계획하고 이러는 것 안에 성소수자와 장애인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배치되고 다루어져 왔는가는 사실 그 인구 정책의 어떤 본질이나 핵심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권리를 이야기할 때 보통 그 권리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사실은 권리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권리인지 그 권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보조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 권리가 어떤 능력에 기반해 있는지, 출산의 능력, 생식의 능력, 양육의 능력, 뭐 가족 구성의 능력, 이렇게 능력 중심으로 우리가 어느샌가 권리를 사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어떤 나의 계획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는 이제 여타의 다양한 권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재생산권이나 가족 구성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소수자에게는 권리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기상조가 아닌 가족은 무엇인가, 가족 생활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거꾸로 던져보아야만 지금의 가족이나 혹은 정상 가족성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낙태죄 폐지 운동의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경험이 굉장히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구호를 낙태죄 폐지 운동에서 정리하게 되면서 이 억압이 어떤 억압인지 우리 스스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폐지되었을 때 그러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왜 가임기 여성으로 축소되지 않고 이 권리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리이고 함께 가야 하는지를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보호출산제가 얼마나 차별적이고 누구도 보호할 수 없는지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챕터가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책 안에서 이제 조금은 기계적으로 장애인 재생산권과 관련해서 기존에 어떤 논의적 흐름이 있었는지, 또 당사자들과 운동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드러내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뭐 요약하자면 이제 장애 여성도 모성의 주체로 포함시켜줘야 된다라는 초기 논의에서부터 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상성이나 어떤 능력 혹은 어떤 규범에 대한 의미를 떠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권리나 정의의 관점으로 재생산의 주체로서 장애 여성이 가야 된다라는 흐름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 재생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확장하려는 시도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생산권이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할 권리라고 할 때 지금 장애인이 살만한 사회인가를 질문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애인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되게 힘주어서 뭔가 용감하게 장애 여성 운동이 말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재생산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현재적인 의미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살만한 사회인가를 질문하려면 인구 정책이라는 숫자를 넘어서야만 하고, 그래서 지금 장애인이 처해져 있는 어떤 시설 수용의 문제, 차별적 보호의 문제, 빈곤의 문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성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이 재생산이라는 정의 안에, 재생산 정의 안에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셰어가 이제 재생산 정의,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재생산,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좀 확장된 그런 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요. 성소수자 재생산권의 논의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실 정책에서, 현실 정치에서 권리를 논의하려면 뭔가 법 제도로 권리가 이제 환원이 되는 방식이고, 근데 법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인구로 잡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통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성소수자와 관련된 통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통계청이 얘기를 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권리 공백이죠, 성소수자도. 하지만 저는 임신 중지 운동, 재생산 권리 운동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권리 공백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렇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성소수자 운동에서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성소수자는 이미 1인 가구로, 비혼자로, 뭐 청년으로, 노인으로 이미 어떤 식의 인구에는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 안에서 성소수자인 사람과 아닌 사람이 함께 이야기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혼외의 관계에서 어떤 성적인 행위나 재생산 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 일부거든요, 지금의 성소수자는. 그렇기 때문에 혼인 관계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때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도 더 활발하게 이야기를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소수자 운동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이제 스스로 통계를 만들고 실태를 드러내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 조사에서도 의식적으로 이제 재생산권이라는 그리고 가족 구성권이라는 프레임을 제기하면서 뭐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 요구, 성별 정정을 전제로 한 그리고 뭐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지만 뭐 혼인 중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런 재생산권 침해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제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글 말미에 좀 어떤 불구의 관점, 불구의 인식론이 성소수자 재생산권 논의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불구라는 거는 이제 퀴어라는 말과 비슷한 것처럼 어떤 정체성 범주, 특히 제도화된 정체성 범주로 환원되지 않는 어떤 장애 경험 그리고 퀴어의 경험, 비규범적인, 비제도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소수자 운동이 이런 재생산권을 주장해 나가기 위해서 장애 여성 운동이 무엇을 해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런 문제의식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함께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이나 인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의 어떤 살만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방법은 아니고, 특히나 현실적으로 당장 지금 권리 공백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 살아나가고 있고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고 요구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성소수자의 재생산권이 동성혼 법제화 이후에 따라오는 권리 혹은 그것을 전제로 한 권리로 축소되지 않고 어떻게 혼인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이 권리를 정말 보편적인 권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확 열어제치는 그런 식의 좀 주체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도 있고, 국가가 뭔가 생산성에 혹은 정상성에 도움되지 않았던 낙인을 찍었던 그런 차별받은 낙인받는 집단으로서 장애인과 함께 이런 논리를 깨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상상하고 이 재생산 권리에 대한 지평을 좀 넓혀 나가는 그런 논의를 좀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영정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 이권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그 10대 뭐 청소녀들의 임신과 임신 중지, 출산 뭐 이런 사안들이 마지막에 다루어졌고, 이제 가장 긴급하게 상담이나 교육이나 공적 재원이 투입돼야 되는 그 영역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3권에서도 이제 재생산 취약자라는 개념을 쓰면서 장애 여성, 성소수자, 저소득층, 뭐 결혼 이주 여성, 또 10대 청소년 등이 썼는데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자원도 부족하고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네트워크망에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인구 집단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다룬 이유는 사실 이 사람들을 하나의 그 정책의 대상, 뭐로 보기 좋겠죠. 정책의 대상으로 취약자, 소수자 이런 이름을 호칭을 불러가면서 하는 접근을 넘어서서 하나의 정책의 방향성이다, 정책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저출생 정책이라는 게 혼인을 한 혼인 기혼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이라면 앞으로 와야 할 정책은 재생산 취약자들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보편적 상담 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점들을 지금 짚어주시는 그런 논의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릴 뭐 미혼모나 미혼 여성들의 재생산권도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연속해서 사실 유준하 선생님도 네, 장애 여성 공감에서 장애 여성과 장애 이런 취약점 문제를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장애여성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진아라고 합니다. 네, 저도 토론자로 이제 좀 참여를 했고 나영정 그 님의 이제 발제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던 건데 주로 공감에서 이제 탈시설 운동, 그다음에 탈가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탈가정, 그리고 이제 방선폭력 이제 현장에서의 장애여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왜 이제 그 성과 재생산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제 조금 이제 현장 이야기를 바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여성의 이제 사실 다른 권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재생산 권리는 이제 미성숙하고 이제 보호,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서 그러니까 장애 여성들이 계속 회자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인 거고 그 다음에 무지와 금지의 영역으로 이제 다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라던가 어떤 교육에서 배제당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냥 차별적인 구조에서 재생산 권리는 젠더 폭력을 피해자를 선별적으로 지원하거나 뭐 예를 들면 반성폭력 현장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이제 굉장히 선별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그런 피해가 인정되었을 때만 이제 지원하는 방식의 선별적인 지원 제도로 이제 작동을 하였고 이제 혹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통제해야 하고 보호해야 하고 이제 혹은 이제 당사자가 몰라도 될 어떠한 부차적인 것으로 다뤄져 왔던 것 같은데요. 이런 인식 속에서 이제 장애 지원 정책은 이제 재생산 권리를 주로 이제 모성권이라던가 이제 임신 출산 등의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굉장히 시혜적인 방식으로 정책이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좀 나누면서 주로 이제 현장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특히 이제 그 운동의 현장이었던 탈시설 현장에서, 그러니까 거주시설과 탈시설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왜 자꾸 이제 문제 행동으로 취급되는가, 이것을 뭔가 금기시 되어야 할, 혹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어떤 것으로 해서 설명되는 것들을 이제 목격을 하면서 이러한 그러니까 탈시설 현장에서 성적 권리가 실현이 왜 불가능한가, 어떻게 재생산 권리가 굉장히 이제 관리, 효율적인 관리의 측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가의 이야기를 좀 언급했던 지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교육 현장에서는 성을 즐길 권리를 사실 삭제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일례로 뭐 이제 자의라든가 섹스라는 단어 자체를 이제 교육 과정에서 쓰지 말라는 학교의 요청들이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각 학교의 지향에 따라서 혹은 학부모의 지향에 따라서 이런 것들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요청받는 것들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그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 교육 그 사업 자체가 아예 삭제되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특히 올해는 예산의 문제로 성인권 교육을 굉장히 일회기성으로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은 학교에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서 일회기로 성교육을 2시간으로 이런 걸 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마주치면서 과연 이 성인권 교육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재생산 권리가 인권의 실현 속에서 어떻게 배제되어 있고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굉장히 어떠한 부가적인 권리에서 취급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의 현실도 크게 다르진 않고, 다만 저희가 조금 목격하는 것들은 당사자들, 특히 이제 장애 여성들의 이제 재생산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나 이제 온라인 관계 맺기가 일상인 최근에 뭐 이제 유튜브라던가 혹은 틱톡, 쇼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성적 실현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 관계 맺기 방식을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복잡한 이제 현장들을 목격을 하는데, 여전히 지원 제도는 이것이 피해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성폭력인가 아닌가, 뭐 추행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고 있는 관객들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속 지원 제도는 세팅되어 있고, 그리고 선별적인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장애 친화 산부인과 정부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장애치나 산부인과가 수도권을 저희가 해오니까 뭐 서울대병원이랑 목동 이렇게 해서 3군데였는데 실제로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장애 여성이 과연 그런 2차, 3차 병원을 접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일상적인 어떠한 그런 뭐 지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료를 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데, 그런데 정부나 정책은 그것이 굉장히 장애 여성들의 이제 그 재생산권을 권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것들, 굉장히 선발적인 방식이라는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피해에만 집중되는 제도의 흐름 같은 걸 봤을 때 비동의 강간죄에서는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그 친밀한 관계라고 있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법 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간극은 무엇인가를 느끼면서 제도가 여전히 재생산 권리를 권리로서가 아니라 피해로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움직이는 형태로 이제 이것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문제가 발견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기본권의 권리로서 이제 작동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주로 토론문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짧게 준비한 건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특히 여러 말씀했지만 특히 성재생산 관련한 인권 교육 부분이 많이 지금 부실화되고 주변화되어 있다. 사실 저희 책의 2권에도 그 파트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 그 저자들이 별로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 말씀해 주셔서 또 중요하게 그 상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신필식 선생님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저는 남성의 재생산 권리에 관한 글을 썼었고요. 오늘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되게 좀 더 캐주얼한 어떤 분위기가 아닐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세팅이 똑같아서 그래서 저는 PPT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당연히 PPT 없이 이렇게 편하게 주고 받을 줄 알고 PPT도 안 만들고 이렇게 네 그랬고요. 그래서 생각은 좀 정리를 했는데 PPT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보면 제안을 양현아 교수님이 주셨을 때는 나도 관심이 있는 주제다 그렇게 하면서 선뜻 답을 수락을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관련돼 있는 연구나 심지어 뭐 담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국내에서 없는 상태여가지고 되게 후회를 많이 했었고, 실은 이 주제가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난임에 관한 그 담론이나 제도적인 담론 안에서 남성이 어떻게 위치하는가, 그게 결국은 남성들에게 어떤 또 보이지 않는 특권으로 작용하고 그 부담은 또 어떻게 여성에게 전이되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 그 근본적인 연구나 이런 자료를 새롭게 만들지는 못하고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씩 제가 생각하는 것들 넣으면서 논문을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논문 자체에서 과제이기도 했고 핵심이기도 했던 부분이 남성의 위치가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윤종호 선생님께서 그 24주 며칠 됐던 그 경우에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의료비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의료비를 지급한다고 그게 평등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지불하고 같이 간다고 해서 가지도 않는데 간다고 해서 그리고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연락을 끊어버렸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언어화하고 이 문제와 모순을, 이 불평등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고와 언어 안으로 좀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당면한 숙제였고 또 제일 중요한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비어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둘을 연결해 보는 것, 무엇이 비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쉽지 않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되게 중요한, 또 남성과 관련해서 논의할 때는 피할 수 없는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풀어야지 이것이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그리고
비어 있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어떻게 비어 있는 대로 또 그 다음에는 데려올 것인가, 채워내 나갈 것인가, 그 변화의 과제, 어떻게 그걸 채울 수 있다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단 비어 있는 그 현황을 좀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제가 젠더에 대해서 연구하는 생물학적인 남성 연구자로서 최근에 백래시나 뭐 최근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정부나 이런 재생산 권리 포함해서 이게 대행하고 역행하는 이 현상 속에 핵심에 결국은 또 거기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핵심의 남성들, 교육 현장이든 어디에서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아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제3자인가? 그렇지 않은 그 지점을 뭔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성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중요한 질문은 제3자들이 아닌데, 그런데 이 백래시의 핵심이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특권이 당연한 것이 될 때 그 특권을 정상화하는, 특권이 아니라 특권과 피해, 우리 목을 누르고 있는 그 특권이랄까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자리하는 것이 박탈로 다가오고, 당연한 게 아니라 평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뭔가를 빼앗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 현상에 어떻게 연구자로서 어떤 사고나 언어로 개입할까, 그런 부분이 많이 제일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에 담고 싶었던 거는 그 특권이었습니다. 남성의 특권들, 그게 특권이 뭐 일자리에서 어떤 경쟁, 이런 경쟁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과 성폭력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특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비동의, 이런 부분의 동의, 그와는 또 다르게 건강과 재생산권의 이 특권의 형태는 또 다르다는, 그 특권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재생산권에 나타나고 있는 특권을 좀 다루고 싶었고, 그 부분에서 제가 그 거리, 그다음에 위험으로부터의 거리감,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리스크,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 부분이 그냥 관행화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갈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최대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남성 개인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남성성과 어떻게 결부가 되고, 집단적으로 그걸 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부담은 결국은 또 어떻게 여성에게 전이 되는가, 그러면서 재생산권 영역에서 재생산권이 어떻게 여성의 것이 되고 남성의 것이 관련된 것이 아닌 게 되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것이 남성에게는 어떤 인지하지 못할지 몰라도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한 7분 정도 됐는데요. 그게 논문에서 제가 담고자 했던 이야기였었고요. 이 논문이 저한테 준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젠더에 대해서 생각은 하면서 구체적으로 남성에 대해 생각을 못 해봤고 그게 쉽지 않은 것도 경험했지만, 그게 조금 마중물이 돼줘서 제가 뭔가를 보는데 실질적으로 훈련을 시켜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언어들을 좀 갖게 됐다는 거 하나를 얻게 됐는데, 그 뒤로 제가 오늘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보호출산제가 통과되고 그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런 국회에서 논의하는 자리, 이것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될 때 이거는 논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고, 그거를 접근할 수 있는 언어가 생각보다 우리가 부족하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예로 지금 한 달이 시행되고 한 달이 됐는데 16명이 보호출산제 신청을 한 거를 보건복지부가 대놓고 16명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도자료에서. 그럼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럼 그 어머니들 다 어떤 이유로 거기에 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죽일 사람으로 전제하고 그것을 택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제가 광주에서 올해 초에 화장실에서 조산을 하고 아이를 두고 가서 아이가 사망을 한, 그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처음에는 죽은 채로 태어나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경우랑 얼마 전에 또 저수지에서 아이가 태아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그 담론. 그러면서 보호출산제는 자기들이 그걸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여기로 오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결국 늦은 임신 중지나 이런 권리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할 때 원고를 쓸 때보다 오늘 2권에서 다뤘던 내용이랑 지금 다루는 내용, 그리고 묘모의 권리, 그게 입양과 아동까지가 되게 멀리 있지만 연관이 돼 있다라고 했지만, 보호출산제나 이걸 계기로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정부의 이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 보호출산제의 저는 핵심 중에 하나가 임신 중지에 대한 결정권처럼 친권을 자기가 어떠한 이유로 결정을 해서 중지하거나 자기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모의 결정권이 존중된다고 하지만, 그것을 최대한으로 했을 때도 결국은 자기에게 아동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는 것까지 자기의 권한으로 넣어주는, 그러니까 그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임신 중지든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될 때는 존중해 주지 않고, 여기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은 권리를 집어넣어서 그것만을 거의 강요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보편화를 할 것인가, 남성이 어떻게 포함이 될 건가의 이야기가 결국 여전히 마무리로는 가부장제라는 거를 남성성을 생각하고 결국 이 현상들을 직면하면서 가부장제라는 것들을 책에서 본 것과 이 많은 체계들을 우리는 다 흩어져 있는 듯 연결되어 있지만, 이거를 일관적으로 추진하는 그 존재와 그 논리들을 제대로 인식하는 작업이 없이는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캐롤 길리건의 가부장 무너뜨리기라는 책을 줄 치면서 이런 말이었구나 하면서 다시 보게 됐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재생산권,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주제였고 듣고 싶었던 주제여서 우리 신필식 박사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또 겁도 없이 한번 해보시겠다고 해가지고 거의 발표문을 쓰는데 망망한 대 앞에 서 있었던 그 망망한 느낌, 많은 필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셨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논문이 굉장히 제가 읽기로는 너무너무 축실하고 전 흥미롭게 읽었어요. 어떻게 모든 난임은 거의 엄마 책임인가 거의 여성의 책임이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보면 남성 불임에도 남성 불임도 유발할 수 있고 여성 불임도 유발할 수 있는데, 굳이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용 금지 그 노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뭐 투브로모프로판 사용 뭐 이런 거 보면 남성은 재생산하지 않는 노동자, 이건 사실 노동법에서부터 쭉 살펴봐서 권리도 없지만 사실 책임도 방기한 게 아닌가, 굉장히 큰 이제
대륙을 이제 항해를 대륙의 그 여행을 시작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논문에 담겨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 그러면 우리 필자로는 장다연 선생님한테로 가겠습니다. 모자보건법 당시 계류 중이었던, 지금은 이제 새 국회가 구성이 되어서 뭐 자동 폐기가 된 거죠, 법안이 지금. 그렇지만 모자보건법에서 굉장히 상세한, 특히 상당 부분을 상당 부분의 모자보건법 규정을 분석하셨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그 당시 2023년도 2월이었나요? 이때가 1월이었나 2월이었나 있었던 요 토론회에서 저한테 이제 이 법에 그동안 법안 나온 거의 쟁점에 대해서 좀 해봐라라고 양연하게 이미 제안을 주셔서 저도 이제 막 고민. 뭐 그쵸. 의문형 청유문으로 주셔서 근데 상담은 제가 하겠다고 물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사실 저는 그때 그 토론회가 너무 흥미로웠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2022년도에 해왔던 작업은 그동안의 재생산권의 영역으로 이야기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 포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뭐 교육에서의 성교육 아니면은 뭐 미혼모 이런 식으로 따로 나와 있던 쟁점들을 사실 재생산권이라고 하는 틀로 엮은 토론 이제 세미나들이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엮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재생산 정책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사실은 왜 이거를 보편적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좀 그런 감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근데 2023년도에 이 작업은 그러면 이제 재생산권의 지평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가, 그러니까 권리의 측면이 아니고 어떤 식의 정의와 어떤 체계를 우리가 재생산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구축할 수 있는가를 상상해보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비재 선생님 남성, 여기 성소수자 장애, 미혼모 뭐 여러 쟁점들을 사실은 그래서 전 너무나 흥미롭게 듣긴 했는데, 저의 역할은 사실상 이제 좀 제가 약간 그때 당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상담 논의가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아까 오영란 선생님도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히 미성년자의 임신 중지의 경우에 그냥 임신 중지를 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보는 건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결정권이 너에게 맡겨져 있어. 너 결정권 행사해. 이렇게 그냥 허용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상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이때 나온 여타의 법안들이 상담에 대한 논의들을 되게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럼 임신 중지 상담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 우리가 같은 상담이라는 단어를 내뱉고 있는데 각자 생각하는 상담들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특히 이 법무부에서 이 상담조건부로 들어가는 임신 중지에 대한 허용 기간의 연장을 위한 어떤 요건으로서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다른 내용이어서 이거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독일이 저는 나름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독일은 그닥 성공적인 사례는 아니었고, 사실은 뭐 그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일종의 이제 70년대, 80년대에 이 비범죄와 입법들을 해왔던 서구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독일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이런 나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왜냐하면 국교가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일종의 약간의 적어도 우리가 임신 중지를 위해서 이 정도의 허용치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서 이제 상담 요건들이 온 나라들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단지 임신 중지만이 아니고 임신, 출산, 그다음에 양육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제 상담 서비스로 구축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나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상담은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제가 여기 호주 사례도 넣었었거든요. 호주는 사실 그런 요건으로서의 상담은 없어요. 그냥 임신 중지,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 뭐 성교육과 관련된 여타의 그냥 전반적인 성과 재생산에 대한 상담은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국가 차원에서 좀 제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제 일종의 약간 위기임신 상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임신 지원을 위한 상담들인데, 실제로 저도 이번에 호주에 가서 이제 관련된 연구자도 만나고 했는데, 막상 거기서는 사실은 이런 위기 상담 설계를 해봤자 사람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신 중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미 임신 중지를 어느 정도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윤정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청소년이고 뭐 여러 번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여러 조건들 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친구들은 애초에 그런 상담으로 접근조차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도 임신 중지를 할지 여부를 상담하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임신 중지라고 하는 상황들을 굉장히 특정하고 예외적인 어떤 상황으로 설정해 놓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 큰 실수다. 그냥 우리가 계속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어떤 과정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접근을 해야 되고, 결국에 어떤 이런 상담 지원 역시도 단지 또 건강 역시도 그냥 떨어져 있는, 나의 신체적인 어떤 건강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나의 복지, 여러 주거의 상황 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복지 체계 안에서의 전체적인 좀 지지와 지원의 체계 안으로 포섭되지 않는 이상은 되게 힘들겠다는 게 사실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도 결국에는 저는 이 성과 재생산 건강이라고 하는, 혹은 권리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회를, 어떤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약간 이런 상상들을 계속 사실은 넓혀주는 방식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오늘 얘기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달 선생님 논문도 너무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보편적 교육과 상담에서부터 그 형법 개정안, 정부가 발의했던 형법 개정안에서 말한 조건부 상담과 같은 어떤 그 상담이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그 법안에서도 역시 상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굉장히 다의적인 지금 상담이라고 하는 이 법이 갖고 있는 다른 이 퍼스펙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제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이제 저도 사회자지만 제가 이제 논문을 또 쓴 필자의 이제 이중적인 또 입장에서 제 글도 잠시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재생산 정책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거기서 크게 두 가지를 논했었어요. 하나는 경험조사 연구의 중요성과 미혼모, 미혼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중요성,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다 앞으로의 정책에서 중요한 지점이겠지만요. 저는 일단 논문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2019년 4월에 이 헌재의 결정이라는 건 단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상담, 특히 임신 갈등에 처한 사람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줘서 숙고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한 기회를 줘서 숙고할 기회를 줘서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다가올 태아의 생명과 건강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태아의 생명과 이 부녀의 인부의 생명을, 건강을 마치 서로 싸우는 상대편의 입장에서 싸우는
이런 원피고의 입장에서 봤다면 헌재 결정문에서는 많은 곳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양자의 이해는 서로 합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런 정신이 일종의 주리스프루던스죠. 법 이론이, 법리가 앞으로 우리 입법에 반영되고 또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결국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생산 정책의 이제 초석이 된다. 라고 상당히 이제 흥분했던 거죠. 그 결정문을 보고는. 그래서 이게 낙태죄의 뭐 위헌성과 합헌성의 여부를 넘어서서 최초로 이제 재생산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던 결정문이기도 하다고 해석을 이제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보편적 정책을 마련하려면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헌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제 재생산 권리라고 하는 걸 남녀 모두의 모든 인구의 권리로서 자리매김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국가의 지원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첫 번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특히 이제 2016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 논평 22호 등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그 많이 회자되는 그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그 SRHR의 내용을 살펴보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SRHR이 굉장히 이 권리의 복합성, 차별금지성, 다른 사회권과의 뭐 유기적 연관 뭐 이래서 뭐 성소수자라든지 뭐 시골의 여성이라든지 뭐 강간 피해자라든지 모든 거에 주목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혼모나든지 비혼자들에 대한 권리는 코멘트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코멘트를 했던 분들의 입법자에서 너무 당연한 혼외 관계에서의 출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차별이 그렇게 주목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한 게 뭐였냐면 당시 이제 계류 중이었던 이 모자보건법에서 보면은 이 실태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부 안에서는 실태조사라는 게 대단히 소극적이고요. 그냥 모자보건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생각하고 임신 중지에 국한한 실태조사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권인숙 당시 국회의원 안에서는 재생산 활동 건강 문제로 굉장히 포괄적인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그 사회권위원회 그 논평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과연 재생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널리지, 인포메이션이라는 거 어디서 오나 그냥 있는 거 있으니까 갖다 쓰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보면 물론 임신 중절에 관한 실태조사는 있었지만 굉장히 협소한 영역이었지 이렇게 광범위한 재생산 활동에 대한 조사는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낙태죄에 의해서 가리워졌던 이 성관계, 임신 중지 출산에 대한 그 지식은 새롭게 조사하고 구성해서 정책을 편성해야 할 일이지 있는 정책을 가서 적용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실태조사, 특히 심층 인터뷰 조사가 굉장히 양적 조사에 비해서 뭐랄까 약간 이렇게 곁다리로 힘드니까 한 20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양적 조사는 1000건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적은 인원수를 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이 임신과 임신 중지 이후의 케어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의 산부인과의 그 전공 영역이 아니잖아요. 임신, 그러니까 낙태 이후의 케어가 이후의 재생산 건강이 얼마나 결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 학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다루 포스트 어버션 케어죠. 다루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이후에 여성들에게 갖는 성관계와 임신에 대한 그 인식, 태도, 트라우마, 치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앞에서 이제 우리 나영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구체적인 세세한 내용들이 조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혼 여성의 재생산 권리 문제는 저는 어떻게 의미 부여를 했냐면
저는 이게 법률론 바깥에서 자녀를 임신,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미혼모의 성과 재생산 권리는 사실은 한국의 모든 비혼 여성 내지는 한국의 모든 기혼 여성의 권리까지도 다 맞닿아 있는 권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편, 정당한 법적인 남편이 없으면 이 재생산할 수 없고 임신, 출산해서 아이 등록해서 제대로 사회생활할 수 없다는 거에 제일 중요한 리트머스 지금 시험 대지가 바로 비혼 여성, 미혼모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생산 권리의 보호라는 것이라는 건 결국 한국 전체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혼 여성은 일종의 그 결혼이란 장막 안에 은폐되어 있는 거죠. 마치 권리가 잘 실현되고 있는 양.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미혼모라는 것도 하나의 뭐 취약한 뭐 10대, 20대 미혼모가 아니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통계를 시작해서 보면 우리 이제 통계 조사가 시작됐죠. 미혼모, 미혼부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그 미혼모의 가족 유형을 좀 나누어 보았고요. 그리고 결국 이들이 이제 하나의 가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결국 가족법의 개혁이 중요하다. 혼인 중심을 넘어서고 그다음에 이들이 노동 현장에서 이런 양육과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지 못하게 하는 지금 모든 것이 다 기혼자 중심의 그 출산 정책과 모성보호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라든지 어떤 노동법 성본 규정의 자해성본 규정의 성평등한 개혁이라든지 남편의 부성 추정 자해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서요. 사실은 미혼모 정책은 재생산 정책이자 가족 정책이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다음 저출생 정책이라고 해서 기혼자들을 막 집중시켜 놓고 기혼 막 결혼을 독려하면서 결혼한 사람들만 그 안에 우리 안에 가둔 다음 계속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너무나 명료하게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혼모의 어떤 다양한 현실을 파악해야 되고 이들의 빈곤과 어떤 사회적 고립, 신분관계 부분을 새롭게 좀 조명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뭐 이런 평등 정책, 정의의 정책으로서 제안해 보았습니다. 예, 저의 발표는 뭐 이런 정도. 감사합니다. 우리 시작 시간 생각해서 한 10분 정도의 좀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또 자신의 뭐 발언 혹은 다른 선생님의 발언을 통해서 조금 코멘트하시고 싶은 더 부과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요. 그럼 혹시 지금 플로어에서 우리 저기 발언자들의 발언을 듣고 좀 더 듣고 싶다거나 궁금하신 지점은 없을까요? 보충하고 싶다거나. 너무 많은 의제가 나와서 좀 버거우시리라. 나영 선생님? 전체 토론 시간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일단 하고 싶은 말을 던져놓고 전체 토론 때 지금 상부의 발제자분들이나 다른 분들 의견도 같이 나눠보고 싶은 거 몇 가지를 좀 들으면서 적어봤는데요. 일단 한 가지는 이제 상부에도 중요한 주제가 재생산 정의에 관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재생산 정의의 방향으로 가려면 이제 임신 중지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영역에서의 접근들도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쉐어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은 이주민 분들의 상담이에요. 주로 이제 태국 이주 여성분들이 많이 연락을 하시는데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 난민과 관련된 거주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임신중지와 관련된 상담이라는 것이 되게 단편적이거나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병원이 연결이 되면은 시술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병원 자체가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상담의 경우에도 뭐 이미 자녀들이 여럿 있고 결혼 이주 비자를 가지고 계신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면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남편의 의견 사실을 얘기할 수 없는데 저희가 여러 병원을 수소문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병원이 남편의 동의를 필요로 요구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병원들에 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임신중지에 관한 접근성도 필요하지만 이주민 난민들과 관련된 거주지위 같은 것들을 어떻게 같이 변화시켜 나갈지, 청소년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모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데 지금 학생인권조례조차도 폐지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할지, 장애인이나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나 동의와 관련해서 이런 취약성을 다 시설화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논의가 같이 연결되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좀 그런 이야기들도 더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이제 브이로그 사건을 통해서 남성들도 처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막 나오고 있어요. 왜 여성만 지금 처벌을 받냐, 남성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방향으로 얘기가 되는데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남성들이 병원비를 내도 문제 안 내도 문제예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병원비를 내면 자기가 병원비 냈다고 그 이후에 또 강압적인 관계를 요구하기도 하고, 병원비를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문제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실질적인 방향을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특권에 관한 문제들을 다른 영역들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좀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혜쌤 얘기하신 임신중지 여부 자체를 상담하는 사실은 사실 많지 않다는 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임신중지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임신중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임신중지든 양육이든 여건이 걸려 있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해결해줘야 될 것은 임신중지를 하시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임신중지를 하거나 양육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상담에서 이거를 지금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원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역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누고 싶었고, 예, 그 양현 선생님 실태조사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아까 발언을 하다가 시간상 그냥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태조사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현장조사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뉴질랜드 사례처럼 실제로 이제 뉴질랜드, 캐나다 많은 나라에서 지금 자신이 가까운 지역에서 찾아갈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다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병원은 임신 몇 주까지, 약으로 한다, 수술로 한다, 이런 정보들을 다 안내하고, 여기서 안 되면 어느 병원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복지부가 그거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임신 중지 경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정도밖에 안 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의료 시스템을 어느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어떤 의료시설과 어떤 의료인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그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악을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요구들도 좀 같이 해야 좀 실질적인 연계 체계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보호출산제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담 체계를 좀 변화시키기 위한 되게 중요한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두루두루 코멘트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더 해보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코멘트나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필자로 와 계신데 지금 아무 발언 안 하고 계신 분, 자유토론 때 하시고 싶어서 가만 계신 거죠? 말씀하시겠어요? 예.
뭐 조영미 선생님 뭐 정말 몇십 년 만에 뵌 것 같은데, 아니, 물론 딴 자리에선 뵀지만 이 재생산권 자리에서 오늘 뭐 느끼신 점. 예. 1권의 저자하셨습니다. 예. 저는 1권의 저자였고요. 네. 지금 3권까지 나온 마당에 잠시 라떼 얘기를 하자면, 예, 제가 이제 뭘 썼는지를 살짝 보고 왔는데, 재생산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여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권리인가, 왜 우리나라 정책에서는, 무자보건 정책에서는 이게 안 됐나, 이런 거를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재생산권 개념 자체가 막 말하는 게 너무나 생소한 거여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양현애 교수님이 이거로 포럼을 하시고 책을 그냥 딱 내셨는데 제목으로 딱 박아내신 거예요. 그것도 법학에서. 저는 여성학 전공인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힘을 받았던, 아, 이렇게 이제 자리 잡는구나 하는 그런 감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재생산 권리가 어떤 때는 너무 편협하게 들려지거나, 근데 굉장히 포괄적인 권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의 영역에서도 재생산 권리는 아이를 뭐 여성이 낳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예, 정말 내가 원하는 때 잘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 권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 재생산 권리가 이렇게 좀 양극화돼서 논의가 되는 지점이 있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정책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저출생 정책이 엄청 그 중요한 화두가 돼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조금 제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재생산 개념을 좀 그 포괄적으로 이렇게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들을 이렇게 다 같이 본다면, 그 저출생 정책 중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주체들이 지금 입지가 다 다른데요. 그분들이 정말 모두 다 아이를 가지고 낳고 기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포함시킨다면 같이 그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같이 갈 부분들이 있다라는 함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책 지점에서 각각의 이제 조금 균열이나 보완을 하면서 가는 것들이 아직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또 회의를 하면서, 이 라운드 테이블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이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신 선생님이시고요. 그래서 저희 2004년 학술대 때 같이 했던 연구팀이었는데요. 정말 그때는 법대에서 재생산 권리 어디서 띄어서 읽어야 돼? 재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재생 맞습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지금 신입 조교수 2년차 교수로서 제가 조직했던 두 번째 학술대회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법여성학 무엇인가 이게 했고요. 두 번째가 재생산 권리였는데요. 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 페미니즘의 의제이자 한국 가족의 의제이자 우리 사회의 의제인 것 같아요. 너무나 그동안에 이 출산이라는 게 가부장제 좀 가족의 압력 속에서 이루어졌고 권리 주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임신 중지라든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에 논의 초점이 가 있는 반면, 얼마 전에 우리 서울대 협동과정에서도 학생 하나가 나와서 발표했지만 여성이 낳을 욕망인가요? 낳을 욕망에 관한 낳으려고 하는, 낳고 싶어하는 비합리적인 욕망. 정확합니다. 우리 학부생의 발표 제목이 그렇게 세밀하게 또 솔직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는 어떤 언어로 이 부분을 말할 것인가. 진짜 생명을 재생하는 거 맞잖아요. 재생하는 이 기쁨과 또 이 고통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인가. 그런 대단히 흥미롭게 그 발표도 접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3부를 많이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조금 쉬고 3부 자유토론 시간을 1시간 정도 갖겠습니다. 우리 40분에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럼 4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시 40분에 1시간 하고 다시 저녁 식사 자리가 있으니까 가급적 일정을 그렇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